재수 씨, 용봉탕에 도대체 뭘 넣은 거예요? 만삭 36주, 시어머니가 보낸 용봉탕 2솥을 받은 그날. 3년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그 양반이 갑자기 손주 먹이라며 정성껏 끓여보냈다는 그 보양식. 뭔가 쎄한 느낌의 사진부터 찍어둔 게 신의 한 수였을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탐 많은 시누이가 들이닥쳐 2솥을 통째로 훔쳐가고 이틀 뒤 걸려온 아주버님의 다급한 전화 한 통. 그리고 1시간 뒤 사이렌도 없이 우리 아파트 앞에 멈춰선 흰색 경찰차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리던 시어머니. 만삭의 며느리를 노린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계획을 복도에 떨어진 국물 한 방울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임신 36주 차에 접어든 그날 오후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출산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저귀 한 묶음과 베넷 저고리를 차곡차곡 개어 넣는 동안 친정엄마가 일주일 뒤에야 올라오신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남편 강태주는 회사에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적막했죠. 문득 결혼 3년 동안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안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던졌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관상이 영 아들 낳을 상은 아니네.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작게 한숨을 내쉬는데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택배 기사가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들고 서 있었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문턱에 멈춰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식탁역까지만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가 박스를 들어 옮기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산모님이시구나. 무거우니까 절대 혼자 들지 마세요. 박스 옆면에 붙은 송장에는 보낸 사람 자리에 오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이름만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진한 갈색 국물이 가득 담긴 솥 2개가 묵직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위쪽 뚜껑에는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우리 손주 위에 정성껏 끓였다. 한 그릇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오말순 여사의 손글씨가 그 짧은 문장에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솥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보다가 그대로 손을 거두었어요. 아들 못 낳을 관상이라며 면전에서 깎아내리던 사람이 손주를 위해 용봉탕을 2솥이나 끓여보냈다는 사실이 어딘가 모르게 살갗을 스치는 찬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어 솥 안쪽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곧장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여보, 어머님이 용봉탕을 2솥이나 보내셨어. 좀 이상하지 않아? 답장은 5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손주 가지니까 마음이 풀렸나 보지. 뭐가 이상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답장을 다시 쳤어요. 3년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분이야. 좀 찜찜해. 태주는 그게 그렇게 의심할 일이냐며 임신하니까 별게 다 신경 쓰이는 모양이라고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솥 2개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어요. 며칠 전 임산부 카페에서 읽었던 글 한 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시댁에서 갑자기 보내온 보양식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는 어느 산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다시 들고 솥 2개와 노란 쪽지, 송장까지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히 찍었어요.
사진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두고는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솥을 끌듯이 옮겨 김치냉장고 안쪽 칸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한 번도 아니고 5번, 6번 연달아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죠. 화면을 보니 결혼 후 단 한 번도 예고 없이 찾아온 적 없던 시누이 강미영이 잔뜩 인상을 쓴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미영은 신발을 거의 벗어 던지듯 현관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옳게 엄마가 뭐 보냈지. 미영이 거실을 지나치며 툭 던지듯 물었어요. 저는 만삭의 배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일단 좀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앉기는 무슨, 어디다 뒀어. 미영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고 김치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솥 2개를 발견한 미영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엄마가 너한테 이걸 보냈다고. 미영이 솥 하나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님, 그건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신. 올케야, 너 정신 차려. 임산부가 이런 보양식 많이 먹으면 애가 너무 커서 난사네. 미영이 솥을 가슴에 안듯이 끌어당기며 말을 잘랐어요. 그리고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2솥을 결국 버릴 거잖아. 저는 만삭의 몸으로 미영의 앞을 가로막으려다 한 발 비틀거렸습니다. 형님, 그래도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신 거니까. 내가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가져가는 거야. 너 자꾸 따지면 엄마 서운하게 할 거야. 미영이 솥 2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미영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삭의 배 때문에 잡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미영이 신발을 깨어 신는 동안 솥 가장자리에서 갈색 국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고 미영이 사라진 뒤 저는 천천히 복도로 나가보았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점점이 떨어진 갈색 자국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국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으로 들어가 면봉한 통과 빈 지퍼백을 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만삭의 몸을 천천히 굽혀가며 가장 진하게 떨어진 국물 자국 위에 면봉을 꾹꾹 눌러 묻혔습니다. 면봉 2개를 차례로 적신 뒤 지퍼백에 밀봉하고 입구를 2번, 3번 꼼꼼히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지퍼백을 김치냉장고 가장 깊숙한 안쪽 칸에 따로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형님이 오셨었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왜? 어머님이 보내신 용봉탕 2솥을 통째로 가져가셨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는가 싶더니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나가 요즘 살이 좀 빠졌다더라. 어차피 너 혼자 먹기엔 많았잖아.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체리나, 너 자꾸 누나 흉보지 마라. 누나도 식구잖아.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를 던지듯 남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2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결혼한 것 자체가 후회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웠는데 휴대폰이 1번, 2번, 3번 연달아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체리나 용봉탕 맛있게 먹었니?
한 그릇도 남기지 말고 꼭 다 먹어라. 내일 또 보내줄까? 세 통의 문자를 연달아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까닭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얹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발을 차는 것이 손바닥으로 또렷하게 전해져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창밖에서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가 끊겼고 안방 쪽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낮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새벽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가까스로 눈을 붙였다가 메스꺼움에 다시 깬 것은 아침 7시쯤이었어요. 입덧이 잠잠해진 지 한참인데 그날따라 위장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했어요.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눈 밑은 거무스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보내주신 용봉탕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형님이 들르셔서 두 솥 다 가져가셨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엎어놓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되어 답장이 줄줄이 날아왔을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였어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엎어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거실 소파에 옆으로 누워 산모 수첩을 들춰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체리나, 우리 딸 잘 잤어. 화면 속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나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용봉탕 두 솥과 시어머니의 쪽지, 그리고 시누이 강미영이 빈손으로 들이닥쳐 통째로 들고 간 일까지 차간차간 풀어놓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체리나, 잘 들어. 엄마가 평소답지 않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시댁에서 보낸 음식은 무조건 의심하고 시작해. 알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말 들어. 한 입도 입에 대지 말고 그 솥에 들어있던 거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버리지 마. 엄마의 손이 화면 가까이 떨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건우한테 엄마가 전화해 둘 테니까 너는 오늘 병원 다녀와서 푹 쉬어. 오빠한테까지 굳이 얘기해야 해. 체리나,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 집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야. 엄마 말 좀 들어.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는 화면이 꺼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를 조금 넘긴 때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몸무게도 잘 늘고 있고 자세도 좋네요. 선생님, 자연분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병원 1층 카페에 들러 무카페인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코끝까지 끌어올린 채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말순이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니까.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것이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깨어났을 때는 거실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는지 안방 문이 활짝 열린 채 비어 있었어요. 소파 팔걸이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 충전기에서 빼는 순간 화면 가득 떠 있는 빨간 숫자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카카오톡 메시지 28개. 전부 한 사람, 아주버님 강현우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듯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가장 마지막 메시지에는 짧고 굵은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재수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영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응급실입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채 한 번 가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받았습니다. 재수 씨, 아주버님 죄송해요. 제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잠들어서. 재수 씨, 제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의 숨소리가 거칠게 끊어졌어요. 도대체 그 용봉탕에 뭘 넣은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셨다는 그 용봉탕에.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정말 한 입도 안 먹었어요. 그저께 형님이 오셔서 2솥 다 가져가셨어요. 2솥 다요. 네, 2솥 다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김치 냉장고에 그대로 두었던 거 형님이 그냥 들고 가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어요. 재수 씨, 미영이가 어제 저녁부터 의식이 흐려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네. 피가 멈추질 않아요. 자궁에서요. 간 수치도 한꺼번에 무너졌고 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대며 한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재수 씨, 아버지도요. 아버님도요. 매영이 그러는데 미영이가 어제 친정에 갔다가 그 용봉탕을 아버지랑 같이 떠드셨대요. 아버지도 비슷한 증세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평소보다 격하게 발을 차댔습니다. 재수 씨,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단 위세척하고 피 뽑아서 1차로 약물 검사 돌려봤어요. 네. 약초에서 나오는 독성 성분이 명확하게 잡혔어요. 정밀한 결과는 며칠 더 걸리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아주버님, 재수 씨, 이건 경찰에 신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저께 형님이 솥을 들고 가실 때 복도에 국물이 좀 흘렀어요. 저는 그걸 면봉으로 묻혀서 따로 보관해 뒀어요. 그리고 아파트 복도 영상도 어제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뒀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고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버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일단 끊을게요. 저도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친정 오빠 이건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체리나, 천천히 말해.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그대로 전했어요. 오빠가 잠시 침묵하더니 한 음절씩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체리나,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듣고 오빠 말 더 잘 들어. 응.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말이 증거가 돼. 시댁 식구 누구라도 너 혼자서 만나면 안 돼. 알았어. 전화 오면
무조건 받기 전에 녹음 버튼부터 눌러. 알겠지? 응, 오빠. 오빠가 1시간 안에 갈게. 문 단단히 잠그고 누가 와도 인터폰부터 확인해. 전화를 끊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 작게 접힌 흰 종이가 한 장 놓여 있는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잠깐 다녀올게.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댁에 다녀오겠다고 말로 했을 사람이 굳이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 저를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그대로 식탁 위에 다시 올려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거실 창가로 다가가 단지 입구 쪽을 무심히 내려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켜지지 않은 흰색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틀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경찰차가 우리 동앞 화단 옆에 정확히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먼저 열리더니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한쪽 발을 먼저 내렸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 헝클어진 짧은 파마머리.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그대로 손에서 미끄러져 거실 마룻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슬리퍼 옆까지 튀었지만 저는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말순 옆으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 동 입구로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그대로 둔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두 손으로 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와 인터폰 앞에 섰을 때 화면에는 이미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오말순이 화면 가운데에서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남자 한 명이 신분증을 화면 가까이 들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팀에서 나온 김도연 형사입니다. 네. 오말순 여사님께서 아드님 댁에 본인이 보낸 음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동행 차원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형사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없이는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 속 오말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수 씨, 야 체리나. 오말순이 갑자기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문을 안 열어. 체리나 문 열어. 어미가 너 보러 왔잖니. 어미 얼굴 좀 보자. 목소리가 한순간에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든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지금 만삭이라 몸이 좋지 않아서요. 변호사 도착하면 그때 말씀 나눠요. 저는 인터폰을 그대로 끊었습니다. 곧장 현관으로 가서 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채우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어요. 밖에서 오말순이 무어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저는 듣지 않으려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다시 김치 냉장고로 갔어요. 가장 안쪽 칸에 보관해둔 갈색 국물 묻은 면봉 지퍼백을 두 손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그 지퍼백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출산 가방 안쪽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어요. 지퍼를 채운 가방을 옷가지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깨진 유리 조각을 천천히 줍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려서 작은 조각 하나를 집어 올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오말순의 목소리는
어느새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유리 조각을 신문지에 모두 싸서 종량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작게 발을 차왔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는 친정 오빠 이건호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친정 오빠 이건호가 성큼 들어왔고 그 뒤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체리나 괜찮아. 오빠가 저를 한번 끌어안았다 떼며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오빠 어머님이 형사들이랑 같이 왔었어. 알아. 단지 입구에서 봤어. 지금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오빠가 옆에 선 여자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일하는 최세영 변호사야. 지금부터 같이 움직일 거야. 안녕하세요, 채린 씨. 최세영입니다. 최 변호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만삭이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절차는 최대한 이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형사님이랑 협상할게요. 최 변호사가 식탁 한쪽에 노트북을 펼치자 우리 집 거실은 순식간에 회의실처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오빠는 곧장 김도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김 형사가 우리 집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임산부이신 점 충분히 배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명함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어디까지 확인되셨어요? 오빠가 노트북 너머로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미영 씨와 그 부친의 몸에서 일단 1차 검사 단계지만 약초에서 나오는 강한 독성 성분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는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사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꽉 잡았습니다. 형사님, 그 약재라는 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임산부한테는 어떤가요? 김 형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채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임산부가 그 약재가 들어간 음식을 한 그릇만 드셔도 자궁이 강하게 수축하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재예요. 거실 안이 한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작게 한번 발을 차왔어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가까스로 입을 떼며 물었습니다. 전부 부인하고 계세요. 그저 손주를 위해 끓인 보양식인데 며느리가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만 하십니다. 오빠가 옆에서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오빠가 가방에서 2장의 두꺼운 봉투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쪽 출산 가방 주머니에서 면봉이 든 지퍼백을 꺼내왔어요. 식탁 위에 지퍼백을 가만히 내려놓는 제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저께 신우이가 솥을 들고 나가실 때 복도에 흘린 국물을 면봉으로 묻혀서 보관한 거예요. 김 형사의 눈이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채린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형사님. 오빠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김 형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그 시간대 아파트 복도 영상이에요. 신우이가 두 손으로 솥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정면으로 잡혔어요. 화면 속에서 강미영이 솥을 가슴에 안듯이 든 채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또렷이 재생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김 형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제 병원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이에요. 어머님 30년 지기 친구분이세요. 박옥자 여사라고. 김 형사가 메모장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더니 곧장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 박옥자, 60대 초반, 인적사항 확인하고 오늘 안으로 임해 동행 진행해. 전화를 끄는 김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채린 씨, 지금 가져다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입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거실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아주버님 강현우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김 형사에게 짧게 양해를 구한 뒤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수 씨, 지금 옆에 누구 계세요? 네, 친정 오빠랑 변호사님, 그리고 김도현 형사님 와 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재수 씨, 미영이가 방금 잠깐 깨어났어요. 네. 엄마가 준 약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흐느끼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재수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집안 때문에 임산부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아주버님, 그 말씀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오빠가 옆에서 손을 들어 짧은 신호를 보냈어요. 형님, 지금 통화 내용 녹음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거로 보관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화가 끊긴 뒤 김 형사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식탁 위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채린 씨, 어머님 신분이 곧 바뀔 겁니다. 어떻게요? 단순 참고인에서 정식 피의자로요. 일단 오늘은 임해 동행으로 경찰서에 모시고 가고 내일 오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잠시 감쌌어요. 같은 시각 아버님 쪽 상태가 더 나빠지셨다는 연락이 한 번 더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평생 술로 약해진 간이 약재의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인공호흡기를 다신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김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거실에는 오빠와 최 변호사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는지 짧은 경고음이 2번 울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양복 단추도 잠그지 못한 채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핏발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이채린, 남편이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인연이 진짜. 남편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붙잡았어요. 만삭의 몸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힐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빠가 한 박자 빠르게 일어나 남편의 손목을 비틀어 떼어냈어요. 강태준 씨, 손 떼시죠. 형님, 이거 놓으세요. 우리 부부일이에요. 부부일에 만삭 임산부 어깨를 그렇게 잡습니까? 최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든 것처럼 손을 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태준 씨, 지금 만삭의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신 정황이에요. 사진은 증거로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어요. 이채린,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남편이 침을 뱉듯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 감옥 보내고 나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입 다물어.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말 섞기도 싫다. 남편이 신발을 거칠게 깨어 신고는 들어왔던 만큼 거센 소리로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거실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오빠가 옆자리에 앉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리나, 괜찮아.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위 손등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빠와 최 변호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 말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응, 이혼 소장 준비해줘. 오빠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체리나, 천천히 생각해도 돼. 출산부터 하고. 오빠 준비해줘. 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내 아이 편은 더더욱 아니고. 오빠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열며 새 문서 창을 띄웠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다시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가만히 움직이는 것을 한참 동안 느꼈습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새벽 첫 차로 올라와 우리 집 부엌에 짐을 풀어놓은 뒤 미역국 한 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체리나, 일어났으면 식탁으로 와. 따뜻할 때 한술이라도 떠야 해. 엄마가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놓으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 앞에 앉은 것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체리나, 밥 먹는 거 가지고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제 등을 쓸어내리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살이 빠진 게 더 무서워. 저는 천천히 한 숟갈씩 떠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며칠 만에 처음으로 손끝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친정 오빠 이건호의 이름이 떴고 저는 곧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체리나, 방금 법원에서 정식으로 영장 발부됐어. 어머님 구속영장? 응, 오말순 여사. 정식으로 구속 결정 났어. 엄마가 옆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셨어요. 엄마, 잠깐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끝까지 부인하셔. 체리나, 그게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에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박옥자 여사가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입을 열었어. 진짜로? 응. 말순이가 한약방 김 씨한테 부자 약재를 따로 부탁한 거 자기가 직접 봤다고 진술했대. 저는 베란다 창틀에 한 손을 올린 채 천천히 호흡을 내쉬었어요. 그 진술 받고 경찰이 어제 저녁에 시골 한약방에 압수수색 들어갔거든. 거기서 결정적인 게 두 가지 나왔어. 두 가지? 하나는 어머님이 약재 산 영수증 사본. 현금으로 결제하셨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약방 주인 김 씨가 진술하는 걸 경찰이 녹음했는데 며느리 한약이라더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 저는 베란다 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오빠, 그러면 이제. 응. 이제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오빠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체리나,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알겠지? 응, 오빠.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식탁 의자에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체리나, 그 사람 결국 갇혔구나. 응, 엄마.
엄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우리 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어. 저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아주버님 강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수 씨,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아주버님. 미영이가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근데 재수 씨,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궁 안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임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이가 그 얘기 듣고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어요. 아주버님, 재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미영이가 어머니한테 평생 너무 끼고 자라서 좋은 것만 받고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어머니 손에 길러진 게 아니라 어머니 손에 쥐어진 무기였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휘둘러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 아버님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요, 오늘 새벽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네. 재수 씨, 저희 아버지 평생 어머니한테 한 번도 못 맞서고 사신 분이에요. 그저 술로 버티신 분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손을 천천히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재수 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와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한번 짧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박정호 고모부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와 눈을 마주쳤고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박 고모부가 현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고모부, 일어나세요. 만삭인 제가 어떻게 일으켜 드려요. 저는 두 손으로 박 고모부의 팔을 끌어올렸어요. 재수 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 고모부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엄마가 차 한 잔을 내오시는 동안 박 고모부는 거실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앉았어요. 재수 씨, 사실 저도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점이요? 어머님이랑 미영이가 통화할 때마다 자꾸 며느리 어쩌고, 손 좀 봐야지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박 고모부가 작은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외장하드를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모부? 재수 씨, 죄송한데요. 네. 제가 몇 달 동안 가족 단톡방이랑 미영이 통화 내역을 따로 백업해뒀어요. 저는 외장하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고모부, 이걸 왜 저한테? 재수 씨, 이거 변호사님께 그대로 드리세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며느리가 딸 가졌다더라, 손 좀 봐야겠다라고 어머님이 보낸 메시지까지요. 저는 두 손으로 외장하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고모부, 이거 결국 형님한테도 불리하실 텐데요. 박 고모부가 짧게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그 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재수 씨, 미영이도 결국 어머님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다만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죠. 고모부, 미영이가 정신 좀 차리면 재수 씨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재수 씨한테 한 거 다 면목 없다고. 저는 외장아들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 동안 식탁 한 점만 바라보았어요. 박 고모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재수 씨, 무거운 몸으로 정말 죄송해요. 출산 잘하셔야 해요. 박 고모부가 돌아간 뒤 저는 곧장 친정 오빠와 최세영 변호사에게 외장하드 이야기를 전했어요. 오빠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직접 우리 집까지 와서 외장하드를 받아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엄마가 차려주신 저녁상을 비우고 있는데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 대신 메시지 창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재수 씨, 저 미영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엄마가 옆에서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체리나, 답장은 천천히 해도 돼. 응, 엄마.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날 밤 10시쯤 갑자기 아랫배가 한번 묵직하게 당겨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체리나, 진통이야. 잠깐만, 엄마. 한 번만 더 와봐야 알 것 같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통증은 오지 않았어요. 가진통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게 숨을 내쉬셨어요. 체리나, 엄마는 진짜 너 때문에 10년은 늙겠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출산 가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베네저고리, 손싸개, 발싸개, 산모용 패드까지 차곡차곡 들어있는 가방을 한 칸씩 점검했어요. 가방 옆 주머니에는 며칠 전 따로 옮겨둔 면봉 지퍼백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퍼백을 한 번 더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한껏 줄여놓은 채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드리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창밖 단지 안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늦은 산책을 나선 강아지 짖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은 채로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정오쯤이었어요. 거실에 친정 오빠 이건호와 최세영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잔에 따르며 자꾸만 거실 쪽을 흘끔거리셨어요. 체리나, 정말 만나도 괜찮겠어. 오빠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만나기로 한 거야. 만나야 풀려. 무리하지 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손짓 줘. 응. 초인종이 짧게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박정호 고모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휠체어 위에는 시누이 강미영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박 고모부가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려 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보리차 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거실 한쪽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강미영이 모자를 천천히 벗자 한때 아나무인이던 그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회색빛 얼굴에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올케야. 강미영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만삭의 몸을 천천히 일으켜 거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형님, 그냥 앉으세요.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휠체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강미영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올케야, 미안해. 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었어요. 형님, 올케 얼굴 똑바로 못 보겠다. 미안해서. 저는 강미영의 떨리는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그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일단 숨부터 좀 고르세요. 옆에서 박 고모부가 강미영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어요. 강미영이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야,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며느리 들어오면 손 좀 봐줘야 한다고. 그래야 그 집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는 같은 여자가 휘둘러야 한다고. 남자들은 모르니까. 강미영이 작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말은 헛기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올케야, 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랐어. 그냥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 형님, 우리 첫째 올케 알지? 지혜 언니.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알아요, 형님. 지혜 언니 4년 전에 엄마가 끓여준 보약 먹고 첫 아이를 잃었어. 거실 안이 한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식탁 옆에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노트북 자판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그대로 멈췄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떼며 물었습니다. 지혜 언니 그 일 있고 나서 한참 정신과 치료받다가 결국 오빠랑 이혼했어. 우리 식구 그 누구도 지혜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강미영의 두 눈에서 마른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어요. 올케야, 그때 내가 엄마 옆에서 그랬어. 잘 됐다고. 우리 집안에 액을 떨궜다고. 형님, 내가 그랬다고 올케야. 박 고모부가 강미영의 어깨를 한 번 더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저도 그때 미영이한테 한마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만히 가렸어요. 올케야, 이번에 내가 그 솥 들고 나간 거 있잖아. 네, 형님. 그날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며느리 그거 다 먹기 전에 네가 가서 한 솥 받아오라고. 임산부가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저는 강미영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올케야. 네. 엄마가 한 솥만 받아오라 그랬어. 두 솥 다 가져오라고는 안 했어. 강미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올케야. 내가 그날 두 솥 다 들고 가서 친정에서 아빠랑 같이 떠먹은 거야. 형님, 엄마가 보낸 약이 결국 나한테 들어왔어, 올케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만삭의 몸을 굽혀 강미영의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형님, 형님이 사과하실 일은 사과하시되 형님 탓이 아닌 부분까지 안고 가지는 마세요. 올케야. 형님도 결국 어머님한테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란 게 형님 탓은 아니잖아요. 강미영이 제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만삭의 배 위로 강미영의 떨리는 어깨가 닿았고 거실 안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만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조용히 박 고모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소곤거렸어요. 고모부, 그 지혜 씨 연락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적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곧장 종이에 옮겨 적었고 그 길로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채린 씨. 네, 변호사님.
지혜 씨 4년 전 그때 끓여받은 보약 영수증이랑 유산 진단서 그동안 차마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대요. 저는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흐느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처럼 당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법정에 직접 나와서 증언하시겠대요. 거실 한쪽에서 듣고 있던 강미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올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강미영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고 사회면 헤드라인에 익숙한 한 줄이 떴어요. 며느리들에게 부자 약재 보양식 보낸 60대 시어머니 구속. 엄마가 텔레비전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체리나, 우리 일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구나. 엄마, 이름은 안 나왔어. 괜찮아. 기자는 시골 한약방 앞 폐쇄회로 영상 일부와 모자이크 처리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차례로 내보냈어요. 화면 너머로 시골 교회 신도들 몇 명이 등을 돌리며 카메라를 피하는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어요. 같은 시각 박 고모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 고모부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더니 저와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고모부 무슨 일이세요? 오빠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처남이랑 같이 차를 탔어요. 어머님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에요. 박 고모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처남이 차 안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조용히 잡았습니다. 처남이 누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와이프 출산하면 애만 데려오고 그녀는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마라. 거실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어요. 저는 한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고모부, 그 통화 녹음하셨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재수 씨. 처음부터 끝까지요. 변호사님. 저는 최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채린 씨. 협의 이혼은 없어요. 곧바로 재판 이혼으로 가요. 친권하고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갈게요. 최 변호사가 한 박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채린 씨. 그렇게 진행할게요. 오빠가 옆에서 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올 무렵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주버님 강현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버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재수씨.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한층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이에요. 아버지가요. 저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아주버님, 호스피스 병실에서 1시간 전쯤에 가셨어요. 거실 안에 있던 오빠와 최 변호사, 그리고 엄마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아주버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수씨, 사실은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잠깐 1시간쯤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셨어요. 저는 베란다 창틀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손에 힘이 거의 없는데도 꽉 잡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시고는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어요. 우리 집 며느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베란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안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고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재수 씨,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어머니한테 못 맞서신 분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 집 며느리들한테 다 흘러간 거예요. 아주버님, 그 말씀, 아버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됐어요. 재수 씨, 진심으로요. 아주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베란다 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대고 있었어요. 엄마가 천천히 다가와 제 등 뒤에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셨습니다. 체리나, 엄마, 체리나, 그 어른은 그래도 마지막에 사람으로 가셨다. 저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평생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은 없는 분이었지만 마지막 그 한마디를 위해 짧게나마 마음을 내려놓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와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의 구속 기소장 사본 한 부와 최 변호사가 막 출력한 이혼 소장 초안 한 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종이를 한참 동안 번갈아 내려다보았어요. 엄마가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셨습니다. 체리나, 이제 한숨 자. 엄마 곧 만나러 갈 것 같아. 누구를? 우리 아기. 엄마가 한 손으로 제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리셨어요. 자정 무렵 아랫배가 다시 한번 묵직하게 당겨왔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두 번째 통증이 왔고 그 다음에는 7분 만에 또 한 번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산 가방을 손에 쥐셨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두 장의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쪽으로 밀어두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진통의 간격이 5분으로 좁혀지자 엄마는 미리 적어두신 산부인과 번호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택시가 단지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저는 가방을 어깨에 맨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새벽 도로가 처음 보는 풍경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응, 체리나. 보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엄마가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짧게 웃으셨어요. 체리나, 사람 일은 다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은 잘 견뎠어. 진통이 한 번 더 묵직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으로 길게 내쉬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 너머로 흘끔 저를 보더니 한 손으로 핸들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5분이면 도착해요. 네, 감사해요. 병원에 도착해 분만 대기실로 들어선 시간은 새벽 4시 무렵이었어요. 간호사 두 분이 익숙한 손길로 저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검사 기계를 부드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산모님, 자궁문이 3cm 열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체리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끝까지 있어. 엄마, 손 놓지 마. 안 나. 절대 안 나. 진통이 점점 거세지면서 시간 감각이 흐릿해졌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지 않았고 간호사의 목소리만 멀리서 들렸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어요. 자궁문이 다 열렸다는 말과 함께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제 어깨를 짚었어요. 체린 씨, 이제 힘 한 번 줄 차례예요. 천천히 길게요. 저는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응, 체리나. 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딸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엄마 믿고 가.
진통과 진통 사이에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보름 동안 제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낸 그 작은 생명의 얼굴이었습니다. 채린 씨, 한 번만 더 길게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곧이어 분만실 안에 작고 또렷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산모님 따님이에요. 2.9kg, 아주 건강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숨만 가쁘게 내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수건으로 닦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어요. 작고 빨갛고 눈도 채 뜨지 못한 그 작은 얼굴이 제 쇄골 아래에 닿는 순간 저는 그제야 며칠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엄마. 응, 채린아. 엄마, 나 해냈어. 엄마가 침대 가장자리에 이마를 가져다 대며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채린아, 우리 딸이 더 큰 우리 딸을 낳았네. 저는 아기의 손가락 하나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5개의 손가락이 제 검지 하나를 그 작은 힘으로 꼭 마주 쥐었어요. 오전 11시쯤 1인실로 옮겨졌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주버님 강현우였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수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주버님. 들어오세요. 아주버님이 침대 옆 신생아 바구니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작게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입을 가만히 가리시더니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묵은 그늘을 끊는 아이예요. 저는 아주버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살면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한테요. 아주버님,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재수 씨. 평생 하면서 살 거예요. 아주버님이 신생아 바구니에 가만히 손을 얹고는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어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한 번 더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정호 고모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들어왔고 그 위에는 강미영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 살이 더 빠진 듯한 강미영의 얼굴에는 옅은 화장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올케야. 강미영이 침대 옆까지 휠체어를 굴려 다가왔어요. 형님 오셨어요. 조카 한 번만 봐도 될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고모부가 신생아 바구니를 휠체어 가까이 옮겨주었고 강미영이 두 손을 떨며 아기의 손에 가만히 자신의 검지를 가져다 댔어요. 작은 손가락이 그 손가락을 또 한 번 마주쥐는 순간 강미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올케야. 네, 형님. 이 아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미영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거실에서 만났던 그 회색빛 얼굴이 한 줄기 햇살에 천천히 풀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침대 협탁 위에 두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남편 강태준의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으마. 너 같은 여자가 낳은 애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믿냐. 친자 검사부터 하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엎어놓았어요. 엄마가 옆에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채린아, 누구야? 엄마, 신경 쓰지 마. 채린아. 엄마, 진짜 괜찮아. 진짜 아무렇지 않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친정 오빠 이건호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빠에게서 곧장 답장이 왔어요. 체리나 잘했어. 이거 그대로 법원에 추가 자료로 낼게. 너는 우리 조카 얼굴이나 실컷 봐. 저는 휴대폰을 다시 협탁에 내려놓고 신생아 바구니 안의 아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식 송달된 이혼 소장 답변서를 통해 남편의 입장이 전해졌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했고 친자검사 요구까지 그대로 답변서에 적어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엄마가 짐을 차 트렁크에 차곡차곡 실으셨습니다. 저는 신생아 바구니를 두 손으로 받쳐 안은 제 차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결혼 3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공판이 잡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어요. 화장은 옅게, 옷은 짙은 남색 정장으로 골랐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아기의 100일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엄마가 거울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체리나, 엄마가 같이 갈게. 엄마, 오늘은 혼자 갈래? 아니, 오빠랑 변호사님이랑 같이 갈게.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체리나, 그 사람 똑바로 보고 와. 응, 엄마. 법정 앞에는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호송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한쪽 발을 먼저 내디뎠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고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말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어 올라갔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이 먼저 고개를 떨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한약방 영수증, 한약방 주인의 진술 녹음, 박옥자 여사의 증언, 강미영과 박 고모부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영상통화로 연결된 윤지혜 씨의 떨리는 증언까지 차례로 제시했어요. 특히 윤지혜 씨가 4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온 한약재 영수증과 유산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시어머니에게 무거운 형을 구형했어요. 변호인 측이 며느리의 모함이라며 반박을 시도했지만 윤지혜 씨의 증언이 모든 변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패정 직전 재판장이 다음 공판 일정을 고지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방청석 뒷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남편 강태준이 한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어요. 오말순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향해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한 점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댔어요. 손끝에 작은 액자의 모서리가 또렷이 닿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 오빠 이건호의 팔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오빠 가자. 응, 체리나. 법정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늦은 봄볕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5달 뒤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늦봄의 오후였어요. 저는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100일을 갓 지난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액자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지며
재판장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오말순에 대해 살인미수와 상습상해 그리고 낙태교사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법정 안의 짧은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석에서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가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 있던 교도관이 황급히 어깨를 받쳐 일으켰지만 오말순은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어떤 통쾌함도 어떤 슬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 나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저는 한 번 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호송대기 의자에 앉은 오말순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친정 오빠 이건호의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오빠 가자. 응, 체리나. 집에 가자. 같은 시기에 이혼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의 모든 귀책 사유가 그대로 인정되었어요. 만삭 아내에 대한 폭력 정황, 친자검사 요구 메시지, 시댁 가족과의 공모 정황까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친권과 양육권은 단독으로 제게 돌아왔어요. 재산 분할도 6대 4를 훌쩍 넘는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강태준은 항소를 시도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어머니의 변호 비용으로 자기 명의 자산까지 대부분 써버린 강태준은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강태준은 단 한 번도 제 앞에 그리고 아이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버님 강현우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아주버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주버님이 신생아 바구니를 졸업하고 거실 한쪽 매트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많이 컸네요. 이제 진짜 사람 같아요. 네, 옹알이도 시작했어요. 엄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시는 동안 아주버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 입을 떼셨어요. 재수 씨, 지혜 씨랑요. 네.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 고마워요, 재수 씨. 그 사람도 재수 씨한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매트 위에서 작게 발을 차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실드를 다시 입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 강미영은 그동안 박정호 고모부의 곁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짧은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올케야, 조카 100일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을까? 올케야, 잘 지내지. 저는 답장 대신 사진 한 장씩만 보내드렸어요. 말은 보태지 않았고 거리도 좁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자리가 서로에게 가장 알맞은 거리라는 것을 저도 강미영도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이른 겨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시골행 버스를 타고 박옥자 여사의 동네로 향했어요. 박옥자 여사가 사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는 마른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채린이 왔어. 아기는 어디 두고 왔어? 박옥자 여사가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오빠가 잠시 봐주고 있어요. 어머님, 저는 박옥자 여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카페에서 우연히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랑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박옥자 여사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두 눈으로 제 손등을 두 번, 세 번 토닥이셨어요. 체리나, 내가 그 말하기 전에 진작 말순이 따끔하게 말렸어야 했어. 30년을 친구로 따라다닌 내가 잘못이 더 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체리나, 내가 친구라고 30년을 따라다닌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그게 가장 무섭더라. 박옥자 여사가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으로 저와 엄마를 이끄셨어요. 평상 위에는 미리 깎아놓은 단감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박옥자 여사의 두 손을 마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체리나, 다음 주에 시민단체 사무실 한번 들를 수 있어. 무슨 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곳이야. 나하고 최세영 변호사가 무료로 자문 들어가기로 했거든. 오빠가 한다고. 응. 그쪽에서 너 얘기 듣더니 비슷한 처지의 며느리들 상담 자원봉사 한번 부탁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가만히 쥐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체리나, 너만큼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그 시간을 그냥 견딘 사람이 아니야. 한 발 한 발 살아나온 사람이야. 저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울 들녘 위로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어요. 오빠 갈게. 일정 잡아줘. 그래, 잘 생각했어. 다음 봄이 오고 우리 딸의 첫 돌이 다가왔어요. 돌잔치는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그동안 묵묵히 제 편이 되어준 임산부 카페 친구 몇 명만이 초대된 자리였어요. 체리나, 우리 손녀가 오늘 뭘 잡을까? 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딸 마음이지. 돌잡이 상 위에는 실, 붓, 쌀, 그리고 작은 청진기 한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다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청진기를 꼭 쥐는 순간 친정 오빠가 크게 웃었어요. 이 집안에 의사 한 명 나오겠다. 거실 안이 한꺼번에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버님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한마디 보탰어요. 이모부가 잘 가르쳐 줄게. 저는 두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며 그 작은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전 결혼 3년을 살았던 그 집을 정리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처분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 3장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딸의 100일 사진, 출산 직후 엄마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리고 상담 자원봉사 첫날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3장의 사진은 제가 보낸 시간에 가장 단단한 증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잠든 아이의 옆에 모로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낮에 단체 사무실에서 받아온 새 상담 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은 어느 만삭 며느리의 사연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을 천천히 뻗어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작은 손가락 5개가 분만실에서처럼 제 검지를 마주쥐는 그 익숙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보름 동안의 그 끔찍했던 시간이 결국 저와 이 아이를 살린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한 그릇의 용봉탕에서 시작된 모든 비극은 이렇게 한 모녀의 단단한 새 출발 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어루만지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삭의 몸으로 떨리는 손끝에 면봉 하나를 쥐었던 그 순간, 채린 씨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자기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4년 전 같은 아픔을 겪었던 또 다른 며느리의 멈춰버린 시간까지 다시 흐르게 할 줄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채린 씨가 대단한 무기를 가졌던 게 아니라는 것이요. 휴대폰 카메라 한 대, 면봉 2개,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라는 자기 안의 작은 목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목소리를 너무 쉽게 흘려보내곤 하지요. 설마 가족이, 설마 어른이, 설마 내 사람이 그 수많은 설마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걸 채린 씨의 보름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울리는 그 작은 경고음,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단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한 줄로 살짝 흔적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